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된 상담들이 참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궁금한 것들 중에서 단적으로 질문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상속이 유리합니까? 증여가 유리합니까? 또는 증여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매매가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또는 증여가 유리한지 매매가 유리한지 이거를 좀 아시려면 과세 책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설명이 좀 이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증여세 과세 체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체계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아주 단순하죠, 논리가. 이게 과세 표준이 돼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고 그 산출된 증여세의 세액공제 3%를 해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과세 체계 중에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수증자별로 수증자가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유산취득세라고 그래요.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증여자가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유산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재산가액 자체는 평가와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증여재산 공제는 지금 현재 요 증여재산 공제단은 10년마다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10년마다 공제를 똑같이 해주게 되는데 그 공제 관계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6억,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간에는 비속이 성인이면 2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성년인 경우는 5천만 원. 이 공제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친족공제 1,000만 원. 이 공제들은 어쩐다고요? 10년마다 공제별로 한 번씩만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서 6억을 공제받고 또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10년 넘은 다음 날, 10년 다음 날 하루 만에 다시 주면은 다시 6억을 또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공제액을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인별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관계,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간에, 친인척 간에 이 세 가지의 공제액만 10년에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과세 표준은 마찬가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으면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만듭니다. 이것을 합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올해 1억을 주고 내년에 2억 주고 또 내후년에 3억 준다 그러면 1억, 2억, 3억 각각 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1억 플러스 2억 플러스 3억 전부 합해한 6억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는 거죠.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증여자에는 부모는 합해서 증여자를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쩐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 일심동체를 한 명으로 봐서 한 사람으로 보고 계산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똑같이 계산했죠. 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또는 할머니와 어머니는 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가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세금을 또 할아버지가 주면은 합산돼서 세금이 부과되지만은 부동산은 할아버지가 주고 세금은 아버지가 준다고 그런다면은 할아버지 거 과세표준 따로 잡고 아버지 거 과세표준 따로 잡겠죠. 증여자와 수증자를 달리하게 하는 방법이 증여세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증여 경우에 핵심은 뭐라고요? 자,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해준다는 걸 하고 과세표준은 동일인일 경우에 10년마다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년에 합산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되냐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년 5월에 증여를 해줬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2020년 4월까지 증여를 해준 거는 10년 안에 들어왔죠. 10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때 증여한 것과 이때 증여한 거는 또 합산이 된다는 거고 다시 2025년 4월 달에 증여를 했으면 이때 거는 10년이 넘어갔으니까 합산이 안 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서 2015년 4월 달에 이후에 증여되는 것은 합산이 되겠죠. 따라서 2020년 4월 달 거는 여기서는 다시 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2020년 5월달 것은 제외하고 이때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들어온 것만 합산이 돼서 이거는 통산을 해주는 거다. 여기서 지금 증여재산 합통산 개념은 관계가 상관이 없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면 통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세 과세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상속세는 본래의 상속재산에다가 다시 가산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상속이라는 것이 이때 딱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죠. 상속 개시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1번 본래의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기본으로 삼는데 지금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한 돈이 2억 이상이면은 이거를 사용처를 밝혀야 됩니다. 만일에 금전 통장에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빼가지고 1년 이내에 2억 이상을 뺐다고 그러면은 이 돈의 출처를 다 사용처를 밝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2년 이내에 5억 이상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이 돼서 사용처를 입증을 해야만이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걸 제도로 만들어 놨을까요? 상속이 임박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자녀들한테 표 안 나게 줬을 경우에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추정상속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무슨 현금을 빼서 그걸 사용했다면 국가에서나 세무서에서 알 길이 없겠지만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상속인 계좌나 아니면 차명 계좌를 옮겨놓거나 그 돈을 활용해서 노출이 안 되는 자산으로 변환시켜놨다 하더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이 돼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돼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가 지금 추정상속재산이 합산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상속인 유예자한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요. 증여재산. 증여재산은 다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재산도 여기는 상속인 거예요. 10년 이내는 상속인한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이해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통산이 됩니다. 세 번째 상속재산에 들어간 것이 뭐라고요? 사전 증여재산 중에서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해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들은 상속재산으로 들어와버린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그러니까 상속이 임박해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죠. 지금 이런 것처럼 미리미리 주시하면 10년 지나버리면 증여세만 내고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면 상속세 절세효가 생길 텐데 증여를 했는데 만약에 다시 증여를 받은 다음에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돌아가셔버리면 사전 증여재산들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절세효과 전혀 없나? 그건 아니에요. 자, 증여를 만약에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액은 요 금액이 됐죠.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 증여 당시 평가액이 만약에 10년 전에 이거는 5억짜리였고 지금은 9년 전에 5억이었고 지금은 10억이었다 그러면은 증여할 때 가액 5억으로 상속재산을 합산한다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10억으로 과세되는 건 아니라서 사전 증여한 것은 절세 효과는 있죠. 가액 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효과를 보자면 어쩐다는 거예요? 상속인 이여자한테 줘가지고 5년이 지나가거나 상속인들한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증여세만 부과받고 상속세 합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더 유리해지겠죠. 가장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할 때는 미리미리 하라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증여를 한 다음에 상속이 이루어져 버리면 다시 상속재산이 합산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상속인 이후에 발생한 확정된 것 중에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거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간주상속재산이라고 그러는데 간주상속재산은 지금 이제 세 가지입니다. 퇴직금하고 보험금하고 신탁재산입니다. 특히 이제 보험금에 관해서는 참고로 보험금 가입할 때 가입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그리고 수익자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죠. 보통은 피보험자를 우리가 부모님으로 돌아가신 분, 사망인으로 이제 부모님으로 해놓고 대신 가입자 또는 이 가입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험금 불입자가 더 중요한데 보험금 불입자가 부모님이시고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버리면 요거는 상속재산으로 합산돼 버립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중요한 거는 보험금 가입자와 수익자와 동일하게 해놓으시고 부모님이 불입하고 자녀들이 받아버리면 상속재산이 합산돼 버리기 때문에 보험금 불입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 명의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셔야만이 지금처럼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또 추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상속세는 상속이 딱 이루어지면은 절세할 수 있는 아웃라인이 없어요. 딱 이미 끝나버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놀다가 동작 그만 하면 딱 멈춰있는 상태에서처럼 여기서부터 다 계산해갖고 1년 안에 2억, 2년 안에 5억 초과되는 인출금들에 대해서는 또는 채무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 사용했는지를 소명해야 되고 다시 계산해서 상속인 이해자한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또는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있으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서 상속세가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산되는 개념으로 온다. 물론 이제 상속세에 대한 공제는 일괄 공제가 있고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보다는 공제가 훨씬 크죠. 일괄 공제가 5억이고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부터 30억까지가 되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공제액은 증여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과세 체계가 상속과 증여세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상속세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유산 취득세 개념이 아니라 유산세 체계로 과세를 하고 평가를 할 때는 평가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에 증여와 상속이 똑같이 평가하려고 세율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지만은 공제는 다르다고 그랬죠. 상속 증여는 10년마다 하나씩밖에 공제를 못 했잖아요. 부부간에는 6억, 직계 종부석 간에는 5천만 원, 그다음에 친인척 간에는 1,0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됐는데 상속 경우에는 이제 일괄 공제도 있고 배우자 공제도 있고 금융상속 공제도 있고 주택상속 공제도 있고 이런 것들 공제들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공제액은 상속에서는 공제액이 더 크다. 크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상속재산으로 가산되는 항목들은 4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과세체계를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점은 뭐였어요? 무상으로 부가 이전된다는 것. 대가관계가 없죠. 대신 대가관계가 정립되면 그거는 양도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세율 체계가 똑같아요. 적용 세율 체계가. 우선 1억 이하는 10%고요.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고 30억 이하는 40%고 30억 초과한 경우가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데요. 요게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는 1억까지는 10% 해주고 만약에 3억이라고 그러면 그 1억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 20%를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 합해 나가는 겁니다. 구간별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초과 누진세율 구간에서는 이거를 누진공제액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4억짜리를 과세를 할 때 과세표준이 4억이다 그러면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빼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10억 경우는 6천만 원, 1억 6천, 50%는 4억 6천을 초과 누진세율로 차감하면 결과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의 과세표준이 있다고 그러면 곱하기 50%를 곱하고 여기서 25억에서 4억 6천, 여기 4억 차감하라는 거잖아요. 4억 6천을 차감하면 결과치가 20억 4천이 세금으로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구간에는 해당 금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결과치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간편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거는 조금은 형평성에는 안 맞는 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과세 체계를 세율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속재산 평가 방법과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사례가로 적용해서 과세평가한다 또는 꼬마 빌딩을 감정평가한다 이런 얘기들은 상속이나 증여나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큰 차이점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차이점 한번 잠깐만 정리를 해보죠. 차이점은 과세 체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과세 체계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과세 표준을 삼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을 과세책으로 한 것을 유산세라 체계라고 해요. 유산세. 남긴 유산이니까 유산세 체계라고 그래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돌아가실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그래서 유산세 체계라고 그러고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라고 그래요. 남긴 재산을 받은 기준이에요. 증여세는 아까 유산 취득세 체계라고 그랬죠. 증여는 수증자가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에 50억의 재산이 있어가지고 배우자가 10억, 자녀들이 3명 있는데 10억씩 받았다 하면은
상속세는 50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사전 증여를 했을 경우에 증여세는 받은 기준거 20억, 10억, 10억, 10억 이렇게 과세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세에서 유산세 체계를 따르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유산취득세 체계를 따르는 OECD 국가 중에는 4개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대세,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마 유산취득세 체계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중에 유산세 체계를 갖고 있어서 최근에도 상속세 개편에서도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꿔줘도 세부담은 많이 낮춰지기 때문에 과세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시기별로 따져가지고 자, 상속세는 평생 한 번이에요. 평생 한 번. 평생 이래죠. 이걸 2번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밖에 못 해요. 상속세는 내가 딱 돌아가신다 때 어떻게 보면 시기 선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이 불가능해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횟수 제한이 없잖아요. 횟수 제한이 없고 본인이 증여자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증여자가 주고 싶으면 준다는 겁니다. 증여자가 주고 싶으면 준다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기 선택이 만약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 선택이 자유롭냐 이 문제인데 상속세는 선택이 자유롭지 않아요. 증여세는 내가 처분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상속받아서 양도를 하거나 증여받아서 양도를 할 때 증여는 내가 증여를 받아서 지금 팔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상속은 어떻습니까? 상속이 이루어져야 파는데 언제 상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양도시도 결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기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예. 그 다음에 공제액은 어쨌다? 아까 어땠어요? 공제액은 차이가 많았죠? 공제액은 증여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에 한 번밖에 못 했어요. 10년 동안에 부부간에는 6억,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이라면 5천, 2천, 친인척 가격이면 1,000만 원. 10년 동안에 한 번 공제마다 10년마다 해줄 수가 있는데 상속세의 경우는 일괄공제도 있었고 배우자 공제 따로 있었고 금융상속공제 그다음에 상속주택공제가 또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재산분배 방식이 중요합니다. 재산분배를 증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실 때 증여자 의지대로 이것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상속은 어때요? 물론 유언이라는 게 있어요. 유언이라는 게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상속 재산을 의지대로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유언성 작성률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통상적으로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협의 분할이라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뜻을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식들한테 그걸 맡겨놓으니까 재산이 규모가 많지 않은 분들은 협의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협의 분할 과정에 재산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또 살아생전에 부모 입장에서는 미운 자식도 있고 이쁜 자식도 있다 보니까 주는 게 차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으신 분들은 장남한테 더 주고 또는 딸보다는 아들들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옛날에는 부모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다 그걸 묻고 넘어가고 다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경우를 잘 못 견뎌야 합니다. 즉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한 것이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유류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지 못했을 경우에 유류분에 대한 소송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생각해 보면은 상속에다 모든 걸 맡겨놓으신 것보다는 부모님이 설계하신 대로 사전에 좀 증여를 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 또 불공정도 시정하고 가족 간의 소통도 해서 증여를 사전에 해놓는 것이 조금 절세적 측면도 있지만 가족 화목을 위해서도 증여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래서 이 과세체계 같은 점과 다른 점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여세의 특징 아까 보셨죠? 증여세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10년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서 통산해서 증여세의 세율 구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공제도 한 번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10년마다 통산된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증여재산은 통상적으로 10년이 경과되면 새로 주게 되면 리셋이 되니까 공제부터 시작해서 세율이 다 낮아지는 것 때문에 증여 횟수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증여 재세분을 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소분해서 세분해서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또 한 가지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르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합산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여자가 아버지 있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자녀의 자녀가 또 있다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손자녀가 되겠죠. 수증자가 많은 것을 우리 세계에서는 무기가 많다고 그래요. 무기가. 그래서 자녀 수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증여세 절세 플랜에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시기 선택을 잘 하시고 수증자가 많으면 증여세 절세 플랜은 나온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10년마다 통산돼서 과세되고 있다는 이 증여세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상속세의 특징은 또 뭐였었어요? 상속세의 특징은 이 증여세와 관련해서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에 합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속인 이해의자는 어떻습니까?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은 합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증여를 해줄 때는 어떻게 보면 상속인은 누구죠? 배우자와 자녀예요. 배우자 자녀한테 주면은 어쨌든 10년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10년 이내에 돌아가셔 버리면 다시 합산돼 버리니까 상속세 자체에서는 불리하죠. 그래서 기대수명이 5년에서 10년 사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상속인 이해자한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상속인 이해자는 누가 있습니까? 자녀의 배우자는 누구죠? 사위 며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손자녀는 직계 비속은 되지만 상속인은 아니에요. 따라서 손자, 손녀도 상속인 이해자가 되기 때문에 5년 이내 것만 합산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상속 증여세 절세 플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상속세 절세의 기본은 사전증여에 있다. 그런데 증여가 유리할까요? 상속이 유리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의 종류, 그 다음에 상속인의 구성, 그 다음에 이거를 공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얘기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케이스가 있고요.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증여가 유리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60세 이상이면서 보유 재산이 약 80억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80억 정도 되면 상속세만 얼마나 되냐면 18억 정도예요. 18억. 이렇게 가족이 갖고 있을 때 18억 정도 세금인데 그러면 연부연납 18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세금 내야 할 돈이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자산가가 1년에 연부연납 세금으로 1억 6천씩을 10년에 낼 수 있나? 그러면 쉽진 않죠. 임대료가 거의 월 3천 내지 4천 정도 나와야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나서 그 돈을 모아서 이 연부연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자기들 생활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처분해야 된다는 대책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전증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한데 왜 60대에서 80억 정도를 따지냐면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2명이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할 나이들이잖아요. 안 했다 하더라도 2명한테 우선 줄 때에 자기 재산의 4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를 미리 증여를 해주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또 줄 때는 배우자와 손자녀까지 또 나눠서 주면 증여세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 세율관이 지금 50% 구간에 가 있는데 사전 증여가 20% 정도 구간에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근데 아까 우리 세율관을 보니까 어땠어요? 5억까지는 20%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억 정도로 4명한테 준다면 20억까지는 증여세가 최소화시켜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0대 같으면 기대수명이 거의 90대까지 사는다고 생각하면 사전 증여 플랜을 3번 정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도 증여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주신다면 사전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서 70세 정도의 재산이 50억 정도 되신 분들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 상속세 예상액이 이 정도면 약 8억 정도 되거든요. 8억 정도도 마찬가지로 연부연납을 하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7천만 원씩 납부를 해야 돼요. 7천만 원씩 납부를 하려면 지금 임대료 자체가 한 1,500에서 2천 정도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70세 되신 분이 50억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사전증여를 2번 정도 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으로 갖고 가실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전증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와
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판단하시고, 예,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하는 재산의 80억이다, 50억이다, 이거는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같으면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같으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자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되신지를 보시고, 나이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 연세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상은 과세표준을 따지셔야 돼요. 과세표준이 15억 정도 되시면, 그러니까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다르겠죠. 이제, 예,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까지 해서,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만 해서 과세표준이 15억 정도 되면 세금 내는 상속세가 약 4억 정도 돼요. 4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상속세로 15억 정도 과세표준이 되고 세금으로 4억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과세표준이 10억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속세가 한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큰 부담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상세 과세표준이 15억 정도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뜻이고요. 참고로 상속재산이 100억이면은 배우자가 있으면 27억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약 42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가액이 200억이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봤더니 상속세가 약 75억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으면 90억입니다. 자, 100억 정도 되신 분들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세금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거를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자녀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상속재산을 물려줄 것인지를 예측을 하신 다음에 대비를 해 주신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유리한 케이스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재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일시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큰 경우, 이 자금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야 될 그렇게 재원이 마련할 정도 같으면은 부동산이 제때에 원하는 금액이 팔려야 되는데 금매로 팔다 보면은 제값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경우는 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많아요. 그거를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니까 그냥 갖고 가자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이거를 매각을 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본인이 자금력이 안 되면은 팔자가 겠죠. 그러니까 상속인 간에도 그것이 의견통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팔자는 자녀가 있고 그냥 갖고 가자는 자녀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상속세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보신 것처럼 사전 증여를 하시려면 증여세가 지금 당장에는 부담됩니다. 근데 이거를 세금 돈 낼 돈이 없으니까 미룬다고 해서 안 하시면은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다른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계속 미루다가 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데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상속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사전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소득이 1억 이상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모님이 이 돈을 다 쓰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득세도 높은 세율관에서 세금을 부과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쓰신 돈이 남아서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이 다시 저축이 돼서 모아지면은 상속세를 또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소득세 35% 물고 나중에 상속세 50% 또 물면은 85%가 세금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이렇게 연간 소득 금액이 1억 원 정도 이상 되면은 사전 증여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나중에 사후에 분쟁이 예상된다. 가족 간 사후에 분쟁이 예상되면은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 간 화목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 간 우애고 화목인데 이게 세금 때문에 화목이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 더 중요한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적정하게 재산 배분을 해보는 게 좋다. 자,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자녀 중에서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나중에 대습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케이스라면 꼭 사전 증여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녀가 사망을 해서 남은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재혼을 해버리면은 대습 상속권이 없어요. 근데 재혼을 안 하고 또는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들한테 내려가니까 상관없는데 손자녀마저도 없어요.
혼인을 안 하고 손자녀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의 배우자들이 피상속인들한테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간격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다 보니까 상속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습 상속권이 있는 자녀의 배우자한테 그런 부분을 제외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나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녀가 안 계시고 대습 상속 권한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전에 적절하게 사전 증여를 해서 유류분 청구성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가격 상승이 갑자기 많이 될 것 같은, 특히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현재 가치보다도 몇 년 내에 가격 상승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액으로 증여해버리는 게 좋죠. 나중에 상속 개시 당시에 지금보다 얼마가 더 가격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는 거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려도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손자녀도 더 낳았으면 이게 가장 큰 무기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상담 오신 분 중에 자녀만 3명 있는데 3명이 모두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또 배우자가 3명 있죠. 자녀가 2명에서 3명씩 해서 8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됩니까? 14명의 자녀와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가 생기니까 증여를 5억씩만 해도 70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이게. 그래서 자녀가 결혼해서 또 손자녀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 가족 간에 증여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대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주권을 얻었거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이거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대납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여가 유리하고요. 또는 처분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사전 증여를 해서 절세풀이를 짤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 세무사님들로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양도 계획이 있으신 부동산 중에서 사전 증여 컨설팅을 수립을 해가지고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를 다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오는 거는 사전 증여가 유리합니다. 이거는 전문 세무사님들하고 좀 상담이 필요하니까요. 이거는 처분하기 전에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검토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가족 간 분쟁이 전혀 없는 집안들 있잖아요. 자녀가 1명밖에 없고 또는 2명 있는데 너무 사이가 좋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다 어느 정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 재산에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은 아무래도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 세력이 안 되는 정도 상속 재산이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20억 미만, 30억 재산 미만이다 그러면 자녀가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으면 상속을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자녀가 분쟁이 일어났든 안 일어나든 간에 상속에 이제 기본공제가 있잖아요. 기본공제 미달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공제에 미달되는 것이 우선 10억까지는 세금이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안 나오잖아요. 일가공제 5억 가고 배우자가 기본공제 5억. 그 다음에 자녀가 2명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35분의 15니까 35분의 15면은 거의 20억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억까지는 길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만 받아도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전증여를 보다는 상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만 받아도 상속세에 미달되시는 분들은 계산해 보시고 그게 미달되면은 미리미리 기본적으로 상속을 증여를 받을 필요 없이 상속으로 가시는 게 유리한데 통상적으로 상속세 과세 표준이 세율관이 30%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사전증여를 저희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8억 정도가 공제받고 8억 정도가 있다는 얘기는 상속세가 얼마냐면 30% 곱하기 6천만 원 하면은 얼마죠? 1억 8천 정도예요. 그러면 기본공제 지금 한 15억 정도 된다면요. 15억 정도에 8억이면 하면 23억 정도 재산이죠. 23억 정도의 재산가액을 한다면 세금이 1억 8천밖에 안 나온다면은 굳이 미리 증여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아까처럼 그거는 떠나서 가족 간의 분쟁이 예상된다면은 세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하라면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또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단기간에 처분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미리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버리면 이것도 사전증여하고 난 다음에 상속이 이루어져도
이율과세라는 것이 있어서 10년 안에 처분하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증여를 미리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속을 받아서 양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율과세 적용 대상인데 내가 지금 상속받기 전에 상속받자마자 바로 처분이 예상된다. 그러면 어쩐다? 사전증여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1세대 1주택, 주택이에요, 주택. 부모님 살다가 만약에 딸이 시집안간 딸이 있어요. 시집안간 딸이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으면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바로 팔아도 그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와 같이 비과세 대상 주택을 받아서 양도를 했을 경우 바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면 대상 주택들은 상속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감면 혜택을 주거든요. 그 혜택을 그대로 동일하게 주는 그런 경우에는 증여를 해버리면은 절세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받지 마시고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 증여를 해버리면 상속 공제에서 한도액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재산이 한 8억 있어요. 8억 있는데 8억을 다 증여를 해버려요. 원래는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받으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 2명한테 8억을 나눠줘 버리면 증여 공제액 자녀들한테 5천만 원 공제되죠. 4억에 대해서 증여를 해주는데 5천만 원 공제받고 3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겠죠. 3억 5천에서 증여세를 냈는데 요거에다가 지금 두 사람한테 합했으니까 7억이 되겠죠. 상속재산가액에서 7억은 공제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겨버려요. 이게 사전증여를 받았다가 나중에 상속세가 폭탄받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공제를 다 받을 수 없다. 그 공제 한도에 걸려서. 그래서 이 공제 한도액이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검토를 해서 사전증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님들과 상담해서 사전증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금액이 커서 과세표준이 10억 미만 되는 분들은 상속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물납 재산이 있어요. 물납. 우리가 안 팔린 재산이 있는데 상수산 중에서 고가 평가되고 있는 재산들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서 그 고가로 평가된 자산을 물납으로 납부하면은 세금 납부가 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납 대상 자산이 있는데 그게 고가 평가되고 있다. 그럼 굳이 팔아서 지금 양도세 내고 제값도 못 받은데 처분할 것이 아니고 증여를 할 것도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물납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유리한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증여가 유리한 것보다는 더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가족 간의 갈등이 없고 지금처럼 일괄 공제 금액이 미달되거나 또는 상속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10억 미만이라서 상속세 적용 세율이 30%를 넘지 않는다면은 굳이 사전증여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고액 재산가들이 쓰는 활용하는 사전 절세 방법이지 상속이 재산가액이 낮은 분들은 사전증여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증여가 유리합니까? 매매가 유리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유튜브에서 보니까 증여하지 마시고 무조건 매매하세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또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만 보면은 무조건 매매가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조건 매매가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상황이에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본인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가 좋은 경우, 첫째는 증여가 좋으려면요, 증여 좋은 거는 승계받는 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돼요. 승계받으려는 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돼요.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증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매매보다는 증여로 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무조건 증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매매를 하기 전에 사전 증여 플랜을 짰더니 이게 절세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매매 후 증여를 하는 것보다 현금 증여 후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이 더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은 매매보다는 증여로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매매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니까 매매로 인해서 증여 절세 플랜이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 세무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플랜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유리분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증여를 하시면 안 돼요.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것 같으면 매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류분은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증여거는 상속인한테 증여라면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10년 이내 거는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여를 상속인한테 하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니까 만약에 10년이 지나버리면 상속재산에 합산 안 돼서 유류분도 마찬가지로 10년 지나버리면 증여재산 중에서 유류분에 합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신 분이 많아요. 이 유류분은 증여 시기하고 상관없어요.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사전증여가 있다면 이건 다 유류분에 포함돼 버립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것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줬다고 해서 유류분에서 제외되거나 또 신탁으로 묶어놨다고 해서 유류분이 제한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님들한테 다시 정확히 알아보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전증여가 10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유류분하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유류분 분쟁이 있는 것들은 증여보다는 매매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아시고 유류분 분쟁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증여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증여자의 나이가 고령인데 기대수명이 한 5년 이상 되는 분들,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거는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매 대금이 증여자한테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해버리고 사위나 며느리나 손자한테 증여를 해버리고 5년 지나버리면 합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매매에서 대금을 받고 있으면 그 돈을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안 쓰면 매매 대금이 상속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는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게 됐어요. 증여로 추정하게 돼 있는데 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납세자가 매매로 입증을 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매수자가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가 그 돈의 원본이 자력에 의해서 조달됐어야 됩니다. 즉, 내가 내 자력으로 돈을 벌었거나 내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실하게 내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서 그 돈이 매도자한테 직접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현금으로 건너가면 입증이 안 되겠죠. 금융자료로 건너가고 그거를 받은 매도자가 본인이 실제로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다 확인이 돼야만이 여러 가지 이제 인정이 돼서 증여 추정으로 안 봐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는 세무조사가 일단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이상한 것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매로 처리를 했을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세무조사가 까다롭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것들이 불똥이 띄어서 문제가 생길 것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매매 처리보다는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능력이 안 되시는데 매매로 처리하려고 사전에 증여 일부 하고 또 대출 받고 또 부족한 자금은 억지로 또 부모한테 빌리고 형제한테 빌려가지고 매매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경우는 깔끔하게 자금 부족한 경우는 증여로 그냥 처리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상속 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이라면 매매보다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매매가 되면은 현금이 상속 재산에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대체될 뿐이고 상속 재산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의 감소 목적으로 할 때는 매매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가서 실입주자라서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입주할 사정이 못 돼. 그때는 매매로 거래하시지 말고 증여로 거래를 하시면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증여, 일부 매매가 되겠죠. 그때도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도 불리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때는 순수 증여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증여세를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가 있거든요. 따라서 비거주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자인 부모님이 세금을 내주더라도 그 증여에 대해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한테 증여할 때도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가 유리한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는 원로 기본적으로 증여 추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예, 돈 받고 주고받고 한다는 것은 참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부간에도 돈 받고 거래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자식지간 또는 배우자 간에는 부부간에는 그거를 매매라고 주장을 해도 증여로 추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근데 그게 만약에 매매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매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매수자의 경제적 능력이에요. 예, 매수자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매수자의 경제적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까 처음처럼 매수자가 능력이 없으면 억지로 막 만들어가지고 매매처럼 위장해서 거래를 하시면 더 큰 사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 빌려준 형태를 취하고 일부는 증여를 하고 일부는 또 부담보 증여 처리하고 억지로 하면은 예, 사고가 나니까 깔끔하게 증여를 처리를 하고 대신 자녀가 본인이 기존에 받았던 상속이나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있거나 또는 연봉 1억 5천 2억 받아가지고 10년 모은 돈이 있어서 부모 재산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 매수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매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없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취득세를 중과세 받게 돼 있어요. 중과세 대상은 조정지역 대상인 주택의 경우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네,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중과세 대상이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또는 2주택 이상인 주택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때는 여전히 취득세 중과세가 12%인데 이것저것 다 하면 13.4%까지 돼요. 13.4%인데 매수자인 자녀는 무주택자일 경우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는 1.1%에서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렇게 되면 한 10% 차이 나잖아요. 예. 지금 10억짜리 같으면 얼마 차이 나버립니까? 결과적으로 10억짜리 같으면은 약 1억 가까이 세금 차이 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했을 때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부모 거를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먹지 않는다면은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소유자가 기대수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돼야 돼요. 즉 이거를 처분한 대금이 부모님 입장에서 소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해서 대금을 받았는데 5년 안에 돌아가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상속세는 다 가산돼 버리면 오히려 거래 금액만 높여가지고 오히려 상속세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 예. 유류분의 대상이 되면은 증여는 유류분의 대상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근데 매매로 거래를 하면은 현금 남은 돈만 유류분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일 경우는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류분 분쟁에 대해서 만약에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증여보다는 매매로 가는 것이 좋고요. 증여 후에 그거를 매각을 하려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한테 넘어갔으면 증여 후에 다시 매각을 이홀과세 때문에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처분 계획이 있다면은 10년 안에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이홀과세 때문에 세금이 양도세가 많아질 것 같으면은 그때는 어쩌라고요? 그때는 매매로 취득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홀과세의 대상을 해야 되고요. 자,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사전 증여를 했어요. 10억짜리 증여가 있어. 근데 이번에 또 추가로 증여를 또 올라면 5억을 하게 되는데 10억의 증여가액에다 5억을 대버리면 증여세율이 40% 구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5억에 대한 증여세가 40% 가면 2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합산되는 것 때문에 증여세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 5억 정도는 대출받고 뭐 하면은 고저가 양도로 넘어가더라도 세금이 3억 5천만 있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로 처리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사전 증여 재산이 있어서 지금 이번 거를 또 증여를 하게 되면은 합산이 돼서 증여세가 늘어나는 경우 이때는 앞에 거는 증여로 가고 이번 거는 매매로 취득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통산이 안 되도록 막아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동산을 이걸 넘길 때는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할 때도 어떻습니까? 고저가 양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고저가 양도에서 약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저가 양도를 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당행위를 걸고요. 양도자한테 부당행위를 걸고 그 다음에 상증세에서는 양수자한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걸어요. 저가 양수 증여세. 기준이 각각 달라요. 고저가 양도에서 부당행위는 5%와 3억 중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런데 상증세에서는 30%와 3억 중 작은 거예요. 요 기준이 비율이 좀 다르죠. 여기는 3억, 3억은 다 똑같은데
여기는 5%고 여기는 30%가 적용되는데, 예,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자한테 부당하게 건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번 예를 볼까요? 15억짜리 아파트예요. 15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으면 얼마 싸게 팔았나요? 시가와 대가 차이. 시가와 대가 차이가, 여기 시가고 이건 대가가 없잖아요. 대가 차이가 5억 났죠? 5억 났어요. 그러면 15억에 30%면 얼마죠? 15억이 5%면 얼마예요? 7,500이죠. 7,500. 7,500만 원. 7,500만 원하고 3억 중 작은 돈은 7,500만 원 맞죠? 요 금액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10억은 인정을 못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뭘로 건다는 거예요? 시가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요. 어떻게 과세해? 15억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려고 부당행위를 거는 거고, 그 다음에 상증법상 양수자가 싸게 산 거는 저렴하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산 만큼은 증여를 걸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해 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시가와 대가 차이를 뭐라고요? 30%와 3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30%는 얼마죠? 4억 5천이죠. 근데 3억하고 둘 중에 적은 거면 뭐예요? 3억이 되겠죠. 3억까지는 증여세를 안 건다 이 뜻이에요. 즉 5억 중에서 마이너스 3억을 해가지고 3억은 빼주고 2억만 증여세를 걸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들 입장에서는 10억짜리 물건을 아버지로부터 10억에 구입을 하고 2억에 대한 증여세 3천만 원은 물어버린 거죠. 예. 물론 12억에 거래했다면 문제는 안 생기죠. 예. 그래서 부당행위 배상 부인의 기준이 되는 것은 5%와 33억 가지고 기준을 삼고,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무는 아버지 입장에서의 부당행위 계산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면 어쩐다고요? 시가로 바로 가버린다고요. 7,500만 원 빼주는 게 아니에요. 시가로 거래한 부인이 5%를 벗어나 버렸으니까 시가로 바로 가서 양도세를 거는 거고, 상증세에서 저가로 양수한 자녀 입장에서는 그 싸게 산 금액만큼은 증여세를 거는데 30%와 3억 중 적은 금액만큼까지는 봐주고 그걸 벗어난 금액만 증여세를 건다고 그랬으니까, 싸게 사기를 5억 주고 샀는데 3억까지는 증여세를 안 건다고 그래서 초과되는 2억까지만 증여세를 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거래할 때는 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짜리를 거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7억까지만 부동산을 가격을 주더라도 저가 양도 하더라도 증여세는 안 걸잖아요.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아버지가 팔았다고 가정하면은 10억짜리를 7억에 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안 걸리고, 또 10억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예, 양도가액을 10억으로 하더라도 양도세는 안 나올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제로, 증여세도 제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회피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부모님이 그 집에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면서 10억짜리인데 전세금은 7억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전세를 안고 파는 거예요. 예, 전세를 부모님이 살면서 7억에 살면서 12억짜리를 5억에 매매를 하는 거죠. 5억에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으로 12억짜리지만 7억 전세금을 뺀 나머지 5억만 현금으로 건달면 매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채무를 일으켜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래하기가 쉽죠. 거래하는 금액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걸 본인이 거주를 안 한다면 제3자한테 임대를 놔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해도 되겠죠. 매매가 필요한 거는 또 일부는 부모님이 일정하게 자녀들한테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써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줘보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노후자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노후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일부러 쓰실 계획이 있을 때는 증여보다는 아무래도 매매가 낫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세 1주택이 돼가지고 비과세가 된다든지 장기보유 특별공개가 된다든지 감면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증여보다는 매매가 유리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사시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아파트 한 채를 장남한테만 이렇게 줘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남한테는 일단은 아파트를 좀 싸게 팔아서 30억짜리를 25억 정도 팔았어요. 예. 25억에 팔고 차남한테 5억, 장녀한테 5억, 이렇게 해서 5억 혜택을 주는 거죠. 대신 장남한테는 25억 받아가지고, 예, 5억 주고 난 다음에 세금 내시고 본인들이 약 10억 정도는 쓰실 돈을 노후자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균형 있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남은 자금은 당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실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일부는 매매를 하고 그 매매 대금 중에 능력 있는 자녀한테 매매 대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증여를 해서 가족 간에 그런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걸 다 장남한테 밀어줘 버리고 그 대신 대연을 차남이나 창녀한테 이렇게 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을 나눠주고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런 방법대도 증여보다는 매매가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 관계자 간에 거래를 하는데 이 과세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헷갈려져서 이 부분만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 안에 팔면 이율과세 된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이율과세가 되는데 또 자녀들의 배우자인 사위와고 며느리는 이율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때는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전증여 재산 중에 상속인들은 10년 이내 거는 통산이 되고 합산이 되는데 상속인 이외자는 또 5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직계 존비속 간에 또 이율과세가 아까 말씀드린 이율과세와 부당행위와 그 다음에 지금 상속재산 통산과 증여재산 통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율과세라는 거는 관계를 어떤 사람들과 되냐면은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이에요. 직계 존비속 간에 이루어지면 이율과세가 적용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증여를 받아서 수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각하면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증여자가 3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지금 증여를 했을 때가 10억 갔어요. 근데 양도가액이 14억이에요. 14억. 4억이 그때 증가를 했죠. 근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 달에 증여를 받았는데 2033년 10월 달이 이제 10년이 지나가는 날이잖아요. 그 이전에 처분했을 때 10년 이내 처분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년 지나서 처분했으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돼서 10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14억 마이너스 10억. 그래서 4억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만 물면 되는데 10년 이내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10억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 당초 3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가 생겨버려요? 7억이 더 가산되니까 11억이 생기죠. 결과적으로 사전 증여를 해서 매각을 했으면 취득가액이 올라가서 양도세 절세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이율과세 규정 때문에 10년 안에 처분했다고 그래서 증여자의 취득가로 가서 결국은 양도 차익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세금 절세 효과가 없죠. 왜 이걸 만들어 놨겠어요? 사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2월 말까지는 요게 양도 처분 기한이 5년이었거든요. 그때는 5년이었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이게 연장이 내놨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놨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증여한 거는 종전법에 따라가니까 5년이 지나면 이율과세 안 합니다. 22년 12월 말 이전에 증여받은 거는 5년이 지나면 이율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율과세 말은 이율과세 자꾸 하는데 이율과세라는 것은 요런 때 쓰는 거고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해줬기 때문에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보유기한을 계산해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유리하게 해주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한 계산은 증여자의 취득일로 기준으로 따져준다. 대신 취득가액이 글로 가니까 그렇게 다 똑같이 기준을 정해준 거겠죠. 그래서 이율과세가 되는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안에 지금은 처분하면은 이율과세가 돼서 절세 효과가 없어진다. 자, 다시 한번 그때가 어떤 관계라고요? 부부간의 직계 존비속 간. 직계 존비속이면 어디서 누구를 말해요? 자녀와 손자녀까지 포함되는 거죠. 직계 존비속은 자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돼요. 여기서 이율과세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에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중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를 했는데 그때 취득가액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중자로 계산한 양도세하고 수중자로 계산한 증여세가 있겠죠. 증여세. 요 합해진 금액하고 증여자의 양도세가 더 커버리면 납세 의무자를 증여자로 보는 거예요. 증여자. 아까 이홀과세 때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였어요? 수중자였어요. 수중자. 즉 증여를 받은 자녀들이 양도소득세를 무는데 취득가액만 그리 가는데 여기 부당의 계산 부위는 수중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를 하면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수중자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보다 많으면 조세피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부인하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 관계는 배우자 직계분속 이여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이여자니까 누가 돼요? 예, 사위 며느리가 되겠죠. 사위 며느리 사촌간 형제자매 이렇게 되겠죠. 형제자매 이렇게 될 겁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 간에서 보면은 뭐 형제 간에도 이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사위 며느리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한번 보세요. 장인이 사위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명의를 빌려서 증여를 했는데 장인이 팔았으면 세금이 3억 나와. 근데 수중자인 사위한테 증여세를 했더니 1억이고 양도세가 1억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2억밖에 안 됐죠. 2억밖에 안 돼서 장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보다 사위가 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 금액이 장인이 내는 양도세보다 적으면 어쩐다고요? 요거를 부인하고 장인한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요게 부당의 계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회피를 일어났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증여받은 사위가 이 양도대금을 실제로 사용했으면 그때는 부당행위 과세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정상거래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위한테 가장으로 증여 행위를 하고 돈을 다시 장인어른이 돌려받았다면 요 증여는 없는 걸로 보고 장인이 납세 의무자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일이지만 증여를 받은 사위나 며느리가 그 돈의 귀속자로서 사용을 했다면 이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다. 비록 장인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보다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당행위 대상 부인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여서 현재는 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위나 며느리한테 증여를 해서 10년 이내에 이걸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 대금이 사위나 며느리한테 귀속됐을 때는 부당행위를 못 거는 거고 그 돈이 증여자한테 되돌아갔어요. 그럼 가장증여가 돼가지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수중자의 양도세, 수중자의 증여세가 작으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 요게 부당행위 계산 부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증여 상속재산 합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증여의 재산 중에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거는 상속인과 상속인 이해자가 다르죠? 상속인은 10년 이내 거는 합산하고 상속인 이해자는 5년 이내 거 합산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상속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그렇죠? 상속인 이해자는요, 누굽니까? 사위 며느리, 손자녀. 그래서 사전증여를 했을 때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서 나중에 기대수명에 예상을 하고 5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누가 가져가도 마찬가지죠. 다 합산되니까. 10년이 지나서 돌아가셨어. 누구한테 증여를 해도 상관없죠. 왜? 다 합산이 안 되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돌아가실 거라고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주면 합산되지만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한테 주면은 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대수명이 5년 미만인 경우하고 10년이 지나간 경우는 누구한테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누구한테 증여를 했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영향을 미쳐버리죠. 그래서 지금 사전증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직계 존비속이 아니에요.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상속인과 상속인 이해자. 직계 존비속은 어떻게 자녀와 손자녀까지 직계 존비속이 돼버리죠. 그 대신 상속에는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 이해자에 해당된다. 사위 며느리는 어차피 지금 상속인 이해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반해서 증여재산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증여자와 수중자가 동일하면 10년간 통산한죠. 10년간 증여재산은 통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든지 직계존비속이라든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예를 들어서 장인이 사위한테 10년 안에 계속해서 줬다면 그건 다 통산이 되는 것이고, 대신 장모님이 준 거는 장인과 부부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으로 본다겠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는 각각으로 본다. 각각으로. 그래서 증여자가 동일하게 안 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 상관없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면 모두 10년간은 합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4가지를 막 놓고 짬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헷갈리게 돼 있는데 한번 표를 그려볼까요? 표를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홀과세는 관계가 어떤 사람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홀과세는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비속이니까 어디까지 되죠? 손자녀까지. 사위 며느리는 아니죠. 이 부당의 계산 부인은 배우자나 자녀는 이홀과세 적용 대상자는 아니고 사위 며느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속재산 합산은 배우자와 자녀는 10년이라고 그랬죠. 상속인이니까. 10년인데 사위 며느리는 몇 년이에요? 여기는 5년이라고 그랬죠. 손자녀는 몇 년이에요? 5년이라고 그랬어요. 증여재산 통산은 어떻습니까? 증여자와 수증자가 똑같으면 다 10년씩이죠. 여기는 다 10년씩이다 이 말이에요. 10년씩이에요. 이렇게 표를 하나하나 보니까 이제 보이겠죠. 보이시죠? 이홀과세하고 부당행위하고 상속재산 합산하는 것이 막 헷갈리시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속재산 합산 대상은 상속인이야 10년, 상속인 이해자는 5년. 상속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배우자와 자녀. 대신 이홀과세 대상은 배우자와 상속인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간이니까 자녀도 되고 손자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 거죠. 직계존비속간이니까. 대신 사위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은 상속인도 아니고 직계존비속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전증에서 절세 플랜은 사위 며느리로 활용한 것이 가장 유리해집니다. 오히려 자녀들한테 주거나 손자한테 줘가지고 양도하면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홀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어져 버리죠. 대신 사위나 며느리한테 증여를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이 사위 며느리한테 귀속되어 있으면 부당행위를 안 건다고 그랬으니까 그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언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따라서 누구한테 줄 것인지 10년 안에 만약에 줘야 처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나 손자한테 주면 안 되겠죠. 불리하죠. 오히려 누구한테 사위 며느리한테 주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에 이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상속재산에 합산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자녀보다는 손자녀, 사위 며느리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불리한 사람이 자녀예요. 자녀들은 공제액도 작고 이홀과세 적용 대상자고 상속인에 해당되고 가장 불리한 것이 자녀들이다. 가장 유리한 게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공제의 큰 배우자 가장 유리하긴 하겠죠.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증여하는 부동산의 처분 시기, 그 다음에 상속인의 나이, 기대 수명까지를 고려해서 사전 증여 플랜을 짜셔야 돼요. 이걸 다 감안해서 플랜을 짜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로 좀 사고 가지고는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쉽진 않겠죠.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매각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합산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산하고 남은 재산하고 다시 통산했을 때의 상속세 예상세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와 관련된 처분 시기,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다음에 관계자별로 합산 대상 여부, 상속재산의 포함 여부, 이홀과세나 부당행위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